그것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시끄러운 폭발도 갑작스러운 충돌도 없이 단지 아이가 세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우게 되는 가정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고작 7살인데도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부모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의 공허한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탁 위를 불처럼 태우는 날카로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린 사람의 차가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내가 모든 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거야. 그리하여 아이는 조각조각 사라져 갑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옅어지고 눈물은 마릅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전에 방을 살피고 모든 숨결, 모든 말을 신중하게 가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너무 큰 신발을 신은 작은 어른이 되어 결코 맡아서는 안 될 역할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넌 정말 성숙해. 넌 정말 믿음직해. 넌 정말 강해. 밖에서 보기에 이 아이는 놀라워 보입니다. 하지만 박수갈차의 아래에는 아무도 감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힘으로 위장한 생존일 뿐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처럼 아이는 연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밝게 웃고 조용히 있으며 항상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면서 무대 뒤에서는 그들의 진짜 자아가 어둠 속에 기다립니다. 그들은 책임감 속으로 사라지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가면을 써서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그것이 단지 역할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조용히 아파하며 남습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자라버린 아이들의 숨겨진 슬픔이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보호자 역할을 강요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모화 파렌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역할 전도이며 아이가 보호받는 대신 정서적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는 대신 그들은 달래고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틀거릴 수 있는 대신 그들은 집안을 안정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기대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라고 속삭이는 어린 소녀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아버지의 분노가 커지는 것을 보며 폭풍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소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드문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많은 가정에서 짊어진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고 탐험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이 아이들은 위험을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민감해져 일기예보처럼 정서적 분위기를 스캔하며 항상 다음 폭풍을 예측하려 애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외교관, 치료사, 보호자가 됩니다. 마치 어린 나무가 줄기가 강해질 시간도 없이 허리케인 바람에 맞서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지는 뒤틀리고 뿌리는 팽팽해지며 그 모양은 너무 일찍 짊어진 무게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너무 책임감 있다고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책임감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선고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붕괴하는 가정에서 안정이라는 환상과 맞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훌륭하게 적응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대가는 그들의 진정성,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는 위험하고 감정은 성가시며 사랑은 끊임없는 경계로 얻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은 회복력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처럼 보일지라도 시간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빨리 자란 대가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미소, 성취, 그리고 끝없는 희생적인 의지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던 아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수년간 방을 살폈던 신경계는 끊임없는 높은 경계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학습됩니다. 이것을 과잉 경계 하이퍼비질런스라고 부릅니다. 항상 주시하고 항상 대비하며 항상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의 몸은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잊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결코 꺼지지 않는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류에 꾸준히 흐릅니다. 어깨는 긴장하고 위는 뭉치며 숨은 얕아집니다. 안전함은 낯설고 심지어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고요함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 또한 복잡해집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평화를 유지하면 아마도 그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희생하면 아마 당신은 머무는 것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서서히 당신의 자아감이 침식됩니다. 당신은 방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 진정한 욕구, 진정한 감정을 묻어버림으로써 사라집니다. 그 묻혀버린 곳에서 가면이 자라납니다. 착한 아이, 조용한 성취자, 치료사 친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가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져서 당신 자신조차 그것을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 강인함, 독립심에 감탄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것들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이는 침묵 속에 숨어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피로, 무감각, 쉬지 못하는 능력으로 위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울려 퍼집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짊어진 사람에게는 매일 느껴집니다. 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 패턴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성격 특성처럼 느껴질 때까지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진화합니다. 과잉 경계는 너무나 강렬한 독립성으로 변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혼돈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는 생산성 축으로 바뀌는데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늘 멀리하고 항상 의심하며 결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너무 빨리 자란 많은 어른들은 자신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성취에 중독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일, 학위, 승진에 파묻습니다. 세상의 박수는 한때 부족했던 애정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성취는 빠르게 희미해지고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기쁨은 낯설고 덧없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 내가 행복할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행복해질 수 없어 라는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쉬거나 이유 없이 웃거나 조용한 저녁을 즐기는 것과 같은 소박한 즐거움조차 낯설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돈 속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된 그들의 신경계는 평화 속에서 긴장을 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고요함은 견딜 수 없게 되는데 침묵이 곧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로 자체가 가치의 증명인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생산하고 고칩니다. 이것이 도둑맞은 어린 시절에 숨겨진 유산입니다. 생존 모드 위에 세워진 성인기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거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여전히 숨을 죽이고 마침내 무너져도 좋다는 허락을 누군가에게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어서 사는 걸까? 아니면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저 생존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기꺼이 포기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처참합니다. 생존입니다. 어린 마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배고픔도 고통도 아닙니다.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야생의 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가 그 본성이지만 추위에 홀로 남겨질 위협에 직면하면 그 새장이 동료의 따뜻함, 안전을 약속한다면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부모와의 깨지기 쉬운 유대감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침묵시키고 감정을 묻어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깨진 소속감일지라도 혼자 되는 위험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적응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진실보다 안전, 진정성보다 애착이라는 인간의 몸에 내재된 지능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는 생존하고 가족은 적어도 겉으로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한때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바로 그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소모시키는 직업, 숨막히게 하는 정체성에 계속 매달릴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내가 모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교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전술이 이제 평생의 형벌이 되었습니다. 혼돈을 막았던 아이의 탁월함은 더 이상 자유로워지는 법을 모르는 어른의 비통함으로 변모합니다.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자란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난 괜찮게 자랐어 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것 또한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아래의 상처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목격한다는 것은 마침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생일들, 부모님이 당신을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부모님을 걱정하며 잠들었던 밤들, 몸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치유가 시작되는 토양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용감해지려 애썼던 7살의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에게 필요했던 말들을 써서 그 아이에게 보내십시오. 넌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 넌 그저 아이였을 뿐이야. 넌 사랑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해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메마른 땅에 부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인정은 문을 엽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평생 해온 가스라이팅을 멈추고 침묵을 연민으로 대체합니다.
목격함으로써만 힘이 온전함과 같다는 거짓말을 해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은 결코 느끼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는 종종 가장 어렵습니다. 묻어두었던 고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그림자 작업, shadow work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부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느낄 시간이 없었던 슬픔을 느끼고 억눌렀던 분노와 함께 앉으며 당신을 보호했어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방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하며 숨 막힙니다. 그러나 그 방을 피하는 것은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 그림자 작업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 어떤 사람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결코 그렇게 걱정 없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 부재했던 것들에 대한 상기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마음 주위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생존 모드에 갇혀 얼어붙었던 것이 마침내 움직이고 마침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흐느낌, 모든 슬픔의 물결은 당신이 더 이상 내면의 아이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유는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기 위해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숨겨졌던 당신의 부분들에게 너도 여기에 속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고통을 힘으로, 침묵을 목소리로, 그리고 생존을 삶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좀처럼 어린 시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인 생활의 모든 구석, 특히 관계 속으로 스며듭니다. 너무 빨리 자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우정에서 치료사가 되며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지만 정작 자신은 충분히 안전하게 기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든든함과 지혜로 칭찬받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줄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종종 고통스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끝없이 주고, 들어주고, 고쳐주고, 달래주고, 파트너의 짐을 짊어지지만 정작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파트너가 그들의 관대함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불만이 쌓입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공허하며 심지어 보답을 원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주기는 반복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기능하고 관계는 불균형해지며 내면의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격 특성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가정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생존 전략입니다. 좋은 소식은 학습된 것은 학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가치를 유용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용기입니다. 이 순환을 깨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생존이 아닌 사랑의 뿌리 내린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위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내면의 아이에게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침묵당하지 않고 울게 하고 두려움 없이 놀게 하고 마침내 보호자로서가 아닌 평화 유지자로서가 아닌 그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로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받은 것처럼, 퇴보한 것처럼, 다시 그 작고 겁에 질린 아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진전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말하게 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한때 버려졌던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모든 구석을 뒤덮은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리하는 작업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이곳에 다시 꽃이 피울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보살핌으로 꾸준히 물을 주면 푸른 생명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영혼의 토양은 아무리 오랫동안 방치되었더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당신의 미래는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끝없는 힘 대신 부드러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노력 대신 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없었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작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생존이 아닌 진실과 연민,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자유를 통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